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 순항미사일에도 핵탄두를 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미사일이 핵무기가 될 수 있다는 위협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전투 무력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미사일 도발은 물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친 겁니다. 엄진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칩니다. 북한은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를 하루 만에 공개하고 2시간 50분 34초 동안 팔자형 궤도로 2,000km를 날아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거리로 볼 때 한반도를 넘어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높은 궤도로 올라 포물선 형태로 떨어지며 파괴력을 키우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데다 낮고 오래 날아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에 작전 배치됐다면서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에도 핵탄두를 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이 핵무기가 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순항미사일 발사가 적들에게 보내는 명명백백한 경고라며 핵전투 무력을 더욱 강화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전쟁 위기도 단호히 억제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쟁취할 수 있게 핵 전략 무력 운영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실은 순항미사일이 속도가 느려 탐지 시 충분히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삼축 체계를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결국 소형 핵탄두의 위력을 검증하기 위해 7번째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 전술핵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탄두를 작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다만 중국 최대 정치 행사 당대회가 임박한 데다 북한의 전술핵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핵실험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핵 위협까지 노골화하자 그럼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해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거론되는 전술핵은 작은 크기의 핵탄두로 좁은 지역과 특정 대상을 목표로 공격하는 무기를 말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이 전술핵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또 전술핵이 배치되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건지 정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은 상대국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사실 보유 그 자체가 목적인 전략 핵무기입니다. 반면 소형 핵탄두를 달고 적 지휘부 같은 특정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핵무기를 전술핵이라고 부릅니다. 전술핵은 주한미군이 지난 1958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 한때 많게는 900기가 넘었는데 냉전 해체를 계기로 1991년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 위협이 최근 고조되자 우리도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탄을 모두 보유한 핵과 미사일의 백화점이 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사문화됐고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방법으로는 주한미군에 다시 배치하거나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관리하다 유사시 우리 전투기에 실어 떨어뜨리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특정돼 북한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핵전략 폭격기나 ICBM, SLBM을 실은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 활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북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위기를 더 고시킴에 따라서 북한의 어떤 핵 사용을 더 높이는 또 역사적인 상황이 더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활용한 확장 억제, 즉 핵우산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핵 무장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하여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당연합니다만 이 문제의 열쇠는 전술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공개한 미국의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입니다. 48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The PRC represents America's most consequential geopolitical challenge. Competition with the PRC is most pronounced in the Indo-Pacific, but it is also increasingly global.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 등장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저지할 억지력을 강화한다.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답할 일이라며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Questions on requests that the ROK government may have made, I would need to refer you to the ROK. I will leave it to our ROK allies to speak to their policy and to speak to any potential shifts in their policy. 주 미국 대사관도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핵 공유를 포함해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협의를 미국 정부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입장이지 정부 입장으로서는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오판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 상황에서 전술핵을 배치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여지를 남긴 듯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오늘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실행되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가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한 질문에 여러 의견을 잘 들어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확장 억제라는 한 발 물러선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미국의 안보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가능한 선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공격받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대통령실은 전술핵 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확장 억제 방법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핵자산을 운용할 때 관련 절차에 한국이 일부 참여하거나 미국의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도록 약속하는 상시 순환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과 관리권을 완전히 보유하는 만큼 첫 번째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 역시 미국 정부를 움직여야 해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추진했지만 미국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군사력을 재배치해야 하고 비용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전술핵이나 상시 순환 배치 아이디어에 명확히 선을 긋지 않는 건 결국 국내 정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은 만큼 안보 관련 논의는 보수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라 전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안보 문제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언급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난 5일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동해를 향해 지대지 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때 군은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군이 쏜 미사일 한 발이 추적 신호가 끊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현무2 탄도미사일이 추락하고 2시간 뒤에 벌어진 일이라 국정감사에서 작전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한미 군 당국은 에이테크임스 지대지 미사일 2발씩을 동해로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선 강력한 대응으로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쏜 미사일 한 발은 추적에 실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도중에 추적 신호가 끊겨 어디에 떨어졌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비행하다가 추적 장비에서 소실 한 발이 해상에서 설정된 넓은 표적 구역의 탄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일 밤에 쏜 현무2 탄도미사일이 우리 공군 부대로 추락한 데 이어 2시간 뒤 발사한 미사일도 추적 신호가 끊긴 사실이 확인되자 민주당은 총체적 작전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현무 낙탄 직후에 또 구멍이 났었는데 이를 정부가 군 당국이 숨겼다. 모든 과정이 총체적 작전 실패요, 총체적 거짓말로 얼룩져 있습니다. 미사일 추적 신호가 끊긴 뒤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산이 아닙니다. 미제입니다. 그리고 에이테크임스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 일체 접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우리가 접근의 제한대로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 데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무2 낙탄 사고 이후 우리 군과 연구진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과도한 비판을 삼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인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국민들도 용납 안 하고 군인들도 굉장히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당은 3,1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방사청의 대전 이전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고 졸속 진행이라면서 반대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네, 오늘 MBC의 관리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왜곡 날조된 보도라는 주장을 반복했고요. 이에 대해서 박문진은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국민의힘은 감사 시작부터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날조라고 규정하며 조작 방송이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MBC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사적 발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왜곡하고 가짜 뉴스 퍼뜨리면 그 피해는요, 국민에게도 가고 하지만 박문진은 148개 언론사가 MBC와 똑같이 듣고 똑같이 보도했다며 조작이란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이 국민들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보도이기 때문에 사실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지상파는 물론 대다수 종편 방송까지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는데 MBC만 꼭 집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 부당한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도 다 그렇게 보도해서 똑같이. 그런데 MBC만 딱 찍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탄압하는 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감정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그러자 국민의힘은 MBC의 첫 보도로 다른 언론사들이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선언 효과로 MBC가 먼저 저런 유명한 회사가 먼저 바이든을 했으니 우리도 따라하면 되겠지. 그건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MBC 보도가 조작 방송이었다며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늦게 해명한 것이냐며 조작을 방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조작을 인지하고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김은혜 수석 그리고 대통령실의 대외협력 비서관 이 두 사람도 방조죄에 해당. 국민의힘은 MBC가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쓰며 재연 표시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고 강문진은 MBC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오늘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MBC에 대한 거센 공격을 이어가면서 박문진 이사장은 물론이고 MBC 사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신공격성 발언도 이어지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를 막장 편파 방송이라 몰아붙이며 MBC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MBC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하다는 비난과 함께 인신공격성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공정방송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채 모르쇠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본 것만 다 먹고? 그런데 MBC 간부 중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이 많다며 좌파 노영방송이자 동종교배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동종교배로 해서 살아남는 조직, 국가, 인간, 식물 없습니다. 이러니까 MBC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모욕적 발언을 자제하라는 정청래 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사이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며칠 전에 또 그 말을 하셔가지고 또 곤혹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된 발언이에요. 잘된 발언입니다. 거듭되는 여당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정작 언론 자유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35번, 8.15 경축사에서 33번, UN 연설에서 21번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왜 그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는 빠져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이 MBC에 공문을 보내 비속어 논란 보도의 경위를 설명하라고 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해명을 하면 될 일이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순방 발언 순방 발언 공개 질의서 보내니까 MBC가 어떻게 한지 아시죠? 보도 경위 설명 요구,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이래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법적 공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보도 안 했냐? 외교 문제가 된다면 뭐 이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뉘앙스의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는 명백한 언론 압박 탄압입니다. 권성동 의원 등이 제기했던 MBC 민영화 주장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언론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심각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표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 성상납을 받았다고 방송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고소했습니다. 이후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성접대를 한 게 맞는데도 이 전 대표가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확실하게 짚는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실체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사팀은 아이카이스트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들의 당시 기록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정무실장을 보내 성접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대표를 2차 소환해 무고 혐의 등에 대해 자정을 넘겨서까지 조사했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알려지자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성접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알선 수재도 증거인멸 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무고만 인정했다는 건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었다는 뜻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대선 이후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대표가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주식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매각과 상관없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애초에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이 되었을 때 바로 주식을 팔든지 백지신탁을 했어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려고 주식을 처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서욱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서서히 수사가 더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훈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지 이틀 뒤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청와대에선 새벽 1시와 오전 10시 두 차례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검찰이 당시 참석자 중 한 명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게 청와대 회의에서 민감한 자료 삭제를 논의하거나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하기로 결정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당시 민감한 정보가 다른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삭제한 사실은 있지만 7시간 분량의 원본은 남아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서점에서 사온 소설책을 집에서 찢어버린 뒤 서점에 같은 책이 있다고 하면 집에서 책을 안 찢은 게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자료 삭제에 대한 사실관계와 위법성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고 이대준 씨 유족들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직에 있었으면 진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 6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선 건데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로 문 전 대통령 수사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장관급 인사까지 이르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핵심 인사들도 곧 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 취재하고 있는 신재훈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장관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7월 초 국가정보원이 전격적으로 전직 원장들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또 동해 탈북어민 사건으로 서훈 전 원장을 각각 고발했는데요. 석 달 반 정도가 지났으니까 수사가 좀 더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8월에 수사 대상자들을 모두 압수수색을 했고요. 지난달부터는 대통령 기록관에서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료를 추출하는 어떤 지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장관급 인사들을 나란히 조사를 했고요. 검찰은 이제 양방향에서
전직 국정원장들과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말고도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지금 더 있는데 그 수사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전 정부 청와대가 각 부처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이라고 하죠. 당초 산업부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수사가 통일부와 과학기술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조사했습니다. 청와대 인사에 대한 조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 최근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도 전 정권을 겨눴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일부를 배당받아서 수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신재웅 기자였습니다. 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5개 기관의 20명에 대해 내일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 해역에서 고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 이대준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첩보가 입수된 이후 국방부로부터 잦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자 해경 수사 결과에서는 월북 근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잦은 월북으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잦은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이와 맞지 않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제외했으며 해경 역시 국가안보실의 지침에 따라 고 이대준 씨의 가정 불화 등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오늘 감사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당초 고 이대준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던 군 첩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9개 기관에 대해 약 3개월에 걸쳐 실질 감사를 실시해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경제사회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립한 대화기구죠.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을 오늘도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으로 앉혔다면서 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고 신영복 교수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20여 년간 복역한 대표적인 진보 진영 지식인.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됐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이 주장을 오늘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주의자라고 봐야죠. 신영복 선생의 그 사상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렇게 등치시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논란이 커지면서 김 위원장의 과거 색깔론 발언도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 맞지요? 김 위원장은 이 발언들도 나온 맥락을 살펴야 한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으로 앉혀도 되냐고 반발하며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퇴장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선 다음은 역사책에서 퇴장할 순서라고 비판했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그간 언행을 보면 우리 모두가 충분히 예견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를 알고도 김문수를 경사노위 위원장에 앉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만 밝혔고 국민의힘은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각종 청탁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요. MBC가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가 그 10억 원 중 일부를 보낼 때 썼던 계좌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개인적인 채무관계다, 억울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돈을 보내는 쪽에선 여러 사람 명의를 거쳐 복잡하게 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업가 박 씨와 함께 일해온 동업자 정모 씨의 계좌 내역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조모 씨가 3천만 원을 입금하고 18분 뒤 이정근 이름 계좌로 송금됩니다. 조 씨는 사업가 박 씨의 아내 이름입니다. 4월 14일 조 씨가 3,500만 원을 입금하고 2분 만에 이정근 이름 계좌로 보내집니다. 정 씨는 자기 계좌를 차명 계좌로 쓰며 불법적인 거래를 숨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X가 나한테 보내서 1, 2분도 안 돼서 바로 이정근한테 가고 왜 이 짓거리를 하냐 말이에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이정근 명의 계좌로 모두 2억 1,50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내역도 있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 4차례에 걸쳐 3,750만 원이 배모 씨에게 송금됩니다. 정 씨는 부동산 대출 청탁과 함께 정치권 출신인 공공기관 간부의 부인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상금 부회장 있어요. 그 사람 와이프한테 몇천만 원 들어간 것도 알고 있고 제 계좌에서. 정 씨는 각종 청탁 과정에 박 씨의 부인 조 씨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업가 박 씨는 아내에게 돈을 빌렸을 뿐 아내는 관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 모두 빌린 돈이며 불법적인 거래라면 실명 계좌를 안 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내역과 로비 정황들을 맞춰가며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구속 기한인 19일 이전에 이 전 부총장을 재판에 넘긴 뒤 로비 의혹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기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숨진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공사가 무단으로 진행되면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전기공사 현장에서 엄격히 금지된 불법 하청이 이루어진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고양시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변압기를 들여다보다 감전사고로 숨진 52살 김효용 씨. 해당 현장에는 6명의 노동자들이 투입됐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일용직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의 발주를 따낸 협력업체가 1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등 인사 전반을 관리해온 제3의 공사업체가 있었던 겁니다. 일을 준 곳은 맞아요. 입찰을 받았으니까. 근데 기사들을 보낸 거는 근로자를 보낸 거는 정기란 얘기. 협력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다른 업체에게 불법 하청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사고 이후 김효용 씨의 소속을 감추려는 듯한 통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하청으로 해서 일을 들어갔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물어보고 하청은 아니고 일용으로 그냥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만 해. 현행법상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피해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자 작년부터는 한 번만 적발돼도 6개월 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위험에 여주하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한전도 고 김다운 씨 사고 후인 지난 2월 불법 하도급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전수 검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일용직 근로계약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며 위험의 외주화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이번 공사의 경우 현장 작업자들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확인했고 하청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제3의 업체에 대해선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자, 이 사건 취재한 사회팀 고재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 기자. 자, 기억이 납니다. 작년 11월에요. 결혼을 앞둔 고 김다운 씨가 혼자서 2만 볼트 넘는 전기공사 하다가 감전돼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MBC가 취재를 했고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지난 1월에 한전 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도 했고 여러 대책을 내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한전이 했던 얘기들이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까? 네, 지난 1월 한전 사장은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요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정전 후 작업 확대, 안전 담당자 배치, 불법 하도급 관행 차단 등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이런 대책들 대부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안전수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보고 없이 무단 작업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는 게 한전 입장인데요. 네. 협력업체들로선 앞으로도 공기 단축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무단 작업을 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한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조금 전 보도해드린 것처럼 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불법 하청을 위장하는 수법에 대해서도 네. 한전은 미지근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전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공사 현장의 특성상 일용직 활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근로계약서가 실제인지 위장인지 수시로 확인해야겠고요. 네.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난 5년간 감전 사고를 당한 한전 노동자는 7명이지만요. 협력업체 노동자는 83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경찰이 당초에 아무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가 최근 재수사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입수한 녹취 중에는 첫 수사 당시에 경찰과 김효용 씨 사이에 통화 녹음도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입원 중이던 김 씨와의 첫 통화에서부터 사건 종결을 얘기했습니다.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고 사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할 때 실수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이의가 없으면 종결하겠다고 한 겁니다. 수사 의지가 없었군요, 처음부터.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김 씨가 숨진 뒤에야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우선 입건했고요. 네. 고용노동부도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고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6분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했을까요? 스마트워치를 찬 사람들에게서 수집한 생체 신호에서 뽑아낸 정보입니다. 이 스마트워치 시장이 커질수록 개인의 건강 정보와 생활 주기가 방대하게 쌓일 텐데요. 맞춤형 의료, 맞춤형 스포츠 같은 여러 산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조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일할 때, 산책할 때, 잠을 잘 때도 손목에 차고 있으면 스마트워치가 생체 신호를 읽고 몸 상태를 알려줍니다. 심박수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얼마나 깊게 잤는지 수면의 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스마트워치를 계속 차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날에 수면의 질과 수면 점수를 확인하고 있고요. 스마트워치는 작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 대 넘게 출하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이용자의 생체 정보가 스마트워치를 통해 측정되고 있으며 동시에 제조사의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인의 수면 시간이 평균 6분 늘어났다는 구체적 통계가 수면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닌 삼성전자로부터 나오는 시대. 이런 데이터는 앞으로 의료 산업과 연계돼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 질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진료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잘못 받고 있는 것을 교정하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스마트워치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출시한 제품에 0.1도 단위까지 잴 수 있는 체온 센서를 넣었는데 이를 이용하면 여성의 배란일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제조사의 설명입니다. 구글 역시 지난주에 새 스마트워치를 공개했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해 심박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Rich heart rate data, you can use your daily readiness score with Fitbit Premium to assess whether you're ready to work out or should prioritize recovery. 삼성전자와 애플은 앞으로 스마트워치로 혈당까지 측정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77조 원이던 시장 규모는 2025년 129조 3천억 원까지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부산 도심의 기차역 선로 위에 대형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쏜 총에도 맞고 마주오던 열차를 들이받기도 했지만 모두 4시간 동안이나 선로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출근 시간 열차가 지연 운행을 해야 했는데 이 멧돼지는 그러고도 10km를 더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7분 부산 백스코역입니다. 플랫폼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열차 대신 멧돼지 한 마리가 선로를 따라 들어옵니다. 플랫폼을 지나 선로를 따라갔는데 앞에서 열차가 들어옵니다. 옆으로 피하는 듯 했던 멧돼지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열차 앞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잠시 쓰러지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이 멧돼지는 3시간 전쯤 동해선 부전역 인근에서 발견돼 총 한 발을 맞은 뒤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위협을 가하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필 이제 칡밭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숨는 걸 제가 미리 봤어요. 보고 이제 가니까 다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싸게 간 거죠. 부산 진구 부전역에서 처음 발견된 멧돼지는 해운대 백스코역까지 4시간 넘게 열차 선로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센텀과 신해운대역을 오가는 열차 6대가 2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펜스는 다 쳐져 있는데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에 들이받는 힘이 엄청 세잖아요. 들이받으면 약간의 이역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몸무게 80kg에 달한 이 멧돼지는 동해선 선로를 따라 10km 넘게 도주하다 결국 포획단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과 관할 지자체는 야생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나흘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엔 자폭 드론을 띄워서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유엔에서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낮은 고도로 날아가는 비행체가 갑자기 날아온 미사일에 폭발합니다. 러시아가 날린 무인 드론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격추된 겁니다. 하지만 요격에 실패한 드론들이 키이우 시내에 떨어지면서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번에도 발전소와 변전소 같은 기반 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도 이란제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도시 40여 곳에서 최소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습에 방공망에 뚫린 우크라이나는 즉각 나토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Чим більш зухвалим і жорстоким стає російський терор, тим очевидніше для світу, що допомога Україні. 당장 미국이 최대 사거리가 80km에 달하는 정밀 유도 로켓 하이마스 4기를, 독일이 방공무기 체계 이리스-T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Des radars et des systèmes avec des missiles antiaériens, en particulier pour les protéger des attaques de drones et des attaques de missiles. Et donc ça, c'est ce que nous allons faire. 이런 가운데 유엔은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83개 나라 가운데 143개 나라가 찬성표를 던진 압도적인 가결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등 5개 나라만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 등 35개국은 기권했습니다. 러시아의 잇따른 미사일 공습에 유엔 회원국들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안보회의의 알렉산드로 베네딕토프 사무차장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이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3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마약을 국내로 대규모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잇따라 검거가 됐습니다. 마약을 들여오는 수법들이 그야말로 기상천외했는데요. 예전엔 마약 밀수의 경유지로 이용되곤 했던 우리나라가 최근엔 최종 소비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유명 상표의 초콜릿. 포장지를 뜯어보니 안에서 분홍색 신종 마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은닉해 온다고. 지난 2월 라오스에서 온 차량용 에어컨. 내부를 분해해보니 은박지로 싼 대마초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반짝이가 박힌 여성용 머리띠 안쪽에서도, 평범해 보이는 실타래에서도, 심지어 아동용 책가방과 여행가방 뒷면에서도 감쪽같이 숨겨놓은 마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야, 대단하다. 모두 올해 국내로 들여오려다 세관이 찾아낸 것들입니다. 최근 마약 소비가 늘면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수법들은 더욱 대범하고 지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해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려던 케타민 7.3kg, 시가 5억 3천만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마약 최대 생산지인 동남아시아로부터 밀반입을 시도한 마약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남아에서 유통량이 늘면서 시세가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우리나라에 마약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밀수입 규모도 커져 지난 8월까지 적발된 1kg 이상분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종 마약이 확산되면서 과거엔 마약의 경유지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최종 종착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류 공급망 세탁을 위한 경유지로 이용됐지만 불과 몇 년 사이 시장 가치가 높은 소비지로 바뀌었습니다. 해외 여행객을 가장한 마약 밀반입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달엔 동남아를 다녀온 50대 한국인이 마약을 삼킨 채 입국했다가 삼킨 마약이 뱃속에서 터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인천세관은 미국과의 공조수사로 적발된 밀반입자 6명을 검찰에 넘기고 해외 공조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충남의 한 신협에서 임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 사적인 심부름 지시가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증언이 터져 나왔는데 사측이 피해 직원의 신고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고 앞에서 여성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남성 임원이 결제판으로 여직원의 옆구리를 계속 찌릅니다. 같이 있을 때 뭐 수시로 옆구리를 찌르거나 뭐 어깨를 주무른다거나 팔을 만진다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던 말던 돼지, 아줌마. 회식 자리에선 건배를 그만하라며 갑자기 고함을 치더니 피해 직원에게 술병까지 던졌습니다. 뭐 2번 했다는데 나는 소장이 한 번밖에 기억은 안 나. 컵 깨진 거 그거는 내 기억이 나. 술이 팍 올라왔던 것 같아. 2년 반 동안 이어진 성희롱과 갑질을 참다 못한 피해 직원은 이런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합니다. 그거 다 장난이고 네가 다 참아라 해가지고 뭐 따로 정식 조사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하지만 신협중앙회가 조사해보니 다른 직원들 2명도 갑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당 여직원에 대해선 150차례 이상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켰고 자신의 골프화를 닿게 하거나 개인 태블릿 PC 중고 거래까지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갑질까지 줄줄이 확인됐지만 해당 신협의 이사장은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한 사이라며 가해 임원에 사과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분리 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인정해 가해 임원에게 중징계를, 이사장에게 감독과 2차 가해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내리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뒤에 있는 차가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으면 보통 100% 뒷차 책임이 되죠. 그런데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 야광판이라고 불리는 뒤쪽 반사판이 잘 보이지 않는 화물차가 있는데요. 이런 화물차를 추돌했다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앞차의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립니다. 교차로에 다다라서야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보지만 그대로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숨졌습니다. 택시 공제조합은 사고 당시 화물차 후부 반사판이 보이지 않았다며 사망 승객에게 4억 5천만 원을 배상한 뒤 화물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택시의 100%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뒷차에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앞서 있던 화물차의 뒤쪽 반사판이 제 기능을 못했고 이를 화물차 운전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택시 운전기사의 식별을 어렵게 했다며 배상 책임 중 10%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차량의 후부 반사판 결함으로 차량 식별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 선행 차량의 일부 책임을 물은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화물차 안전 단속을 한 결과 적발된 3만 8천여 건 중 28%인 1만 800여 건이 뒤쪽 반사판 불량이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가을 야구 첫 경기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끝내려는 KT와 배수혜진을 친 기아의 현재 경기 상황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원 홈구장에서 처음 열리는 가을 야구에 KT 팬들은 일찌감치 긴 줄을 늘어섰고 4년 만에 가을 야구를 경험하는 기아 원정 팬들 역시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17,000여 석이 매진된 가운데 먼저 기세를 올린 건 KT였습니다. 3회 첫 타자 배정대가 볼넷을 얻어내며 기아 선발 놀린을 흔들었고 1사 1, 2루 기회에서 조용호가 큼지막한 2루타로 주자를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이어진 알포드의 안타에 기아 나성범의 실책까지 겹치면서 KT가 한 점을 더 추가하자 놀리는 3이닝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강판됐습니다. 기아도 4회 소크라테스의 적시타로 한 점 따라붙었지만 이어진 2사 만루에서 황대인이 삼진으로 물러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끈질겼습니다. 5회 KT 심우준의 눈부신 호수비에 막혀 기회를 날리는 듯했지만 평범한 땅볼 타구에서 KT 소형준의 실책을 틈타 박찬호가 홈을 밟으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7회 현재 KT가 3대2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KT가 승리를 거둔다면 오는 일요일부터 키움과 준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하고 기아가 이긴다면 양 팀은 내일 2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NBA 프리시즌에서 나온 덩크슛입니다. 슛만큼이나 눈빛도 예사롭지 않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퇴근길 어둠이 일찍 찾아와 아쉽다면 낮 동안 짬을 내어 가벼운 산책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위가 사라지고 낮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대체로 맑고 낮에는 온화해서 가을을 즐기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이 추위 때문에 망설이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걸러 또다시 찬 공기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이번에도 추위의 지속 기간이 사흘 정도로 길지는 않을 텐데요. 하지만 서울의 최저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지난번보다도 추위의 정도는 더 심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하늘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크게 오릅니다. 서울 12도, 대전과 전주 11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주말에 비해 10도 이상 낮아지겠는데요.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